자, 이번 시간엔 우리 법인세 그 이론에서 법인세 정리라는 파트의 5절 다섯 번째 그냥 감가상각비라는 비용 계정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인전 그 재무회계에서 배웠던 계정들 중에서 지금 법인세를 진행하게 되면서 법인세에서 또 그 계정 과목별로 주로 그 세무 조정하는 계정들이 딱 정해져 있더란 말이죠. 제일 많이.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요 감가상각비예요. 감가상각비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프로그램 상에서도 감가상각비만 조정해주는 그 절차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별도로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내용이 뭐 어렵냐면 어려운 것은 아니고 항상 말했듯이 여러분이 재무회계 때 배웠던 내용들을 근간으로 해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법인세법에서는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는데 용어부터 먼저 잘 익히시기 바라고요. 이게 왜 그렇게 된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재무회계에서 배우셨던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가 뭐예요? 교재에서 봤을 때는 기간손익을 계산한다라는 말을 쓰는데 기간손익이 또 뭐예요? 비용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비용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간손익의 대표적인 용어로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게 판관비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판관비는 회계 연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월 법인인 경우에 그 기간 안에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기간 비용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또 지금 여기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도 고정자산을 사용하게 되면 1년 동안 비용이 생기죠. 그 비용은 어떤 비용이에요? 고정자산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가격이 그만큼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 떨어진 것만큼을 비용 처리한다. 그래서 여기 감가상각비도 마찬가지로 기간 손익비용이라고 많이들 일반적으로 부르는 그 명칭이란 말이죠. 그런데 재무회계 배울 때 기간 손익이라든지 기간 손익 비용이라든지 이런 용어가 나왔을 때 이 용어가 뭔 뜻인지를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지난번에 이거 재무회계에서 해드렸던 얘기 감가상각비라는 개념이 우리 그 법인세도 그렇지만 재무회계에서 그 용어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그 뭐였었어요? 사채 할인 발행 그 유효 이자율법으로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상각합니다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배우셨다면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에 대한 비용화시키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금융자산에 대한 금융비용에 대한 것들을 연도를 나누어서 기간비용 처리하는 게 유효이자율법이에요. 비교하면 똑같은 개념이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해 드렸단 말이죠. 그러면 감가상각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비 우선 우리가 차량 운반과 제일 만만하니까 차량 운반고 여기 500만원을 주고 여기 지금 취득을 했다고 치면 얘를 갖다가 비용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자산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으로 처리하게 되면 올해 비용이 발생을 안 하겠죠. 그러면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12월 31일 날 취득에 따르면 올해 감가상각비는 한 푼도 없어요. 왜? 12월 31일 날 샀으니까. 그래서 자산 처리하니까 비용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고 당기순이익에 그냥 변동이 전혀 없더란 얘기예요. 이해가 됐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얘를 갖다가 1월 1일 날 샀어요. 그래서 12월 30일 1년 동안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서 뭐 정액법이 됐던 정률법이 됐던 연수학기법이 됐던 그 방법은 그 시간 동안에 그 고정자산의 값어치가 떨어진 것만큼을 계산하는 방법인 것이지 실제로 그만큼 떨어졌는 줄 몰라요. 그냥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짓을 하냐고요. 이 내용 연수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동안 사용하는 기간 동안 그만큼씩만 비용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500만 원 전체를 2022년 12월 31일 날 몽창 다 수선비로 떨어가고서는 비용 처리해 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나? 여기 법인세법에서는 즉시상각 의제로 해준다 그랬잖아요. 자본적 지출로 해야 될 걸 수익적 지출로 했어도 상각한 걸로 보아서 감가상각 한도에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법인세법 얘기고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지금 얘 기간 비용으로 나누어서 처리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래서 정액법으로 가정했다 그랬을 때 잔존 가치는 없고 내용 연수는 5년이라고 하면 매년 감가상각비 비용은 얼마씩 처리가 돼요? 암산해서 100만 원 딱 나오죠. 그죠? 자, 500만 원 비용 처리하면 안 돼요? 생각을 했어요. 그럼 100만 원만 비용 처리해야 돼요? 아니에요. 100만 원도 해도 되고 500만 원도 돼. 근데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100만 원씩 이렇게 그 자산을 갖다가 가격이 떨어진 것만큼만 처리하라고 하는 이유는 얘가 보다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그 자산은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왜 올해 비용으로 그걸 다 떠느냔 말이지. 즉 합리적이지 못하니까 그 사용하는 내용 연수 기간 동안에 나누어서 비용 처리해야지 당기 순이익에도 나누어서 그만큼씩만 반영되면서 여기 나중에 처리할 때 다 이 고정자산을 유형자산을 처분하면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체계적이고 자 우리 발생한 이 감가상각비를 그 설명하는 용어가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절차. 절차. 지금 여기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비용을 배분하는 절차를 갖고 있는 계정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게 감가상각비 설명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런 교재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비용을 내용 연수 기간 동안에 배분하는 절차를 감가상각비라고 해요. 말 그대로 이게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재무회계를 함으로 인해서 비용 처리할 때도 이렇게 500만 원짜리를 내용 연수 5년 동안에 100만 원씩 나누어서 처리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걔를 감가상각비 계정으로 기억하셔야 되고 얘를 기간 손익이라고도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기간 손익을 위해 기간 손익 계산을 위해 고정자산의 사용 시간의 경과로 인한 가치의 감소분을 내용 연수에 걸쳐서 비용으로 계산하게끔 되어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법인세법에서의 감가상각비 특징은 뭐가 있나 봤더니 자, 조세 형평이나 국가 정책 목적으로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그 송금으로 인정하는 것들을 갖다가 제한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재무회계에서는 감가상각비 계상을 하게 되면 그게 비용이죠 다. 그럼 당기순이익에 다 반영된단 말이에요.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그 감가상각비를 임의적으로 막 상각할 수 없도록 해놨어요. 한도액만 그 자산들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처리한 거 한도액을 정해놓고 그 한도 내에서만 송금으로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송금 넘어가면 인정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얘는 계정이 손익계정이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이 되겠죠. 한도 초과가 된 거에 대해서는. 그럼 영원히 안 해줘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넘어간 거는 내년에 또 해줘요. 왜? 그 자산은 계속 사용할 거니까. 그런데 대표적인 결산 조정 항목이 바로 얘 감가상각비라 그랬어요. 결산할 때 감가상각을 조정을 안 해놨다?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얘는 한도가 넘었거나 안에서 내년에 받을 수 있거나가 아니라 얘는 그냥 소멸이에요. 그 해에 감가상각을 결산 때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걔는 그냥 소멸이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법인세법상에서의 감가상각 제도의 특징은 조세 형평과 국가 정책 목적으로 임의상각 제도로서 얘는 결산 항목 조정 항목으로 반드시 반영해 놓아야지만 인정합니다라고 정해 놓은 거고요. 왜 그런지 묻지 마세요. 법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해야지. 누군가가 저기 독배 마시면서 법이니까 그리고 죽었잖아요. 누구지? 아신가? 아리스토텔레스인가 누군가 그랬다면서. 그 사람이 이제 배운 지 오래돼서 까먹었어. 근데 감가상각비인데도 불구하고 신고조정으로 인정해주는 게 있다고 했었죠. 그 회사가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라면 이렇게 신고조정도 허용한다. 지금 지난번에 우리 앞에 부분에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2번, 3번 자꾸 반복해서 들으시니까 한 번, 2번 그 계정들에 대해서 용어들이 조금씩 익숙해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시간 날 때마다 이런 파트들 책도 읽어보시고 유튜브 방송도 꾸준히 조금씩 그 파트들 보시면 많이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법인세법에서는 감가상각의 범위, 즉 송금 산입의 최고 한도액을 계산하게끔 해놨다. 이게 법인세법의 특징이에요. 감가상각비 하면 법인세법에서 뭐 떠올라야 돼요? 최소한 두 가지 용어는 떠올라야 돼요. 첫 번째, 결산 조정 항목. 그다음에 그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신고 조정도 인정해준다. 그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의 감가상각비는 결산 조정 항목에 넣지 못했다 할지라도 신고 조정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항목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많이 하는 거, 법인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한도에 계산한다. 그래서 한도 넘어가면 송금 불산입이고 걔 외부로 나가는 거 아니죠. 현금으로 거래되는 거 아니죠. 예, 소득처분은 유보입니다. 즉 유보 발생. 근데 다음에 그거 쓰게 되면 유보 감소 이렇게 용어를 갖다 일단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우리 재무회계나 별반 다른 게 없죠.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합쳐서 우리 뭐라고 부르기로 했었어요? 얘를 우린 고정자산이라고 부릅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 실무 업무에서는요, 고정자산은 회사에서 어떤 회사건 간에 없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고정자산만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별도로 있어요. 이 내용들이 양이 또 갖고 있는 것들이 이게 장난이 아니야. 저 옛날에 피자헛 다닐 때 그 고정자산 목록 출력하면 있잖아요. 두께가 이만큼이야. 아이템만. 하다못해 여기 학원도 여러분들 지금 앞에 모니터, 컴퓨터, 책상 다 있죠. 뒤로 이렇게 돌아보시면 다 딱지 같은 거 붙어 있을 거예요. 그 관리하는 그 고정자산의 그 아이템 항목들이에요. 요 리스트로 다 돼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되게 많았어. 하여튼 고정자산이라는 용어 부른다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법인세법에서도 감가상각 제외 자산이라고 얘기했어요. 토지는 다 알고 있죠. 재무회계 때하고 똑같아요. 그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 얘도 마찬가지로 감가상각하지 않는다고 배웠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릴 때 토지도 건설 중인 자산도 감가상각하지 않는 자산인 건 똑같은데 성격은 다르다 그랬죠. 어떻게 차이 나는 거예요? 토지는 태생 자체가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자산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감가상각이라는 용어는 지난번에 우리 재무회계 때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 고정자산, 유형자산은 처음에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을 여러분이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때 유형자산을 취득하면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의 용어들을 아셔야 된다 그랬었죠. 이게 첫 번째 이슈였었고요. 두 번째는 유형자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들,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가 두 개가 있다 그랬었어요. 첫 번째는 뭐 있었어요? 자본적 지출이냐, 그다음에 수익적 지출이냐, 이게 첫 번째 이슈라 그랬었죠. 수익적 지출. 그래서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 세무 1급 정도 됐다면 보통 회계 1급에서도 나왔는데 만약에 자본적 지출인 것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기록했을 때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죠? 첫째, 자산은 어떻게 변동이 되나요? 두 번째, 부채는 어떻게 변동이 되나요? 세 번째, 자본은 이런 식으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그것도 여러분이 여기 연결돼서 재무회계 때 시험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됐던 항목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두 번째 이슈가 바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감가상각비예요.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고정자산에 대한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로 이 감가상각비가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얘를 비용화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건설 중인 자산은 지금 사용 과정이 지금 되게 사용 과정이겠어요? 취득 과정이겠어요?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사용 과정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건물을
자가건설에서 완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 좀 감가상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재무회계에서 배웠던 계정들은 간단하게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만 배웠지만 성격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이 세무 1급 배우시면서 많이 들어봤으니까 이론을 좀 더 체계적으로 왜 그런지 이유도 알고 설명도 해 주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 머리에 어저께 저녁에 열심히 공부해 갖고 왔던 거 지금 설명 또 해줍니다. 한 번 해놨더니 계속 몇 년 써먹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법인세법에서는 토지 감가상각 제외 자산에 또 모두 제외하라 그랬냐면 이건 안 배웠던 거예요. 왜? 이건 재무회계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법에서는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유휴 설비 있죠. 유휴 설비와 여기 일시적인 조업 중단의 유휴 설비, 이 용어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유휴 설비는 이타저타한 이유로 그 기계장치 유형자산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그거 감가상각한 비용 인정, 송금으로 인정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유휴 설비에 대해서. 근데 이타저타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얘가 쉬는 상태, 유휴 상태인 거, 그거는 감가상각비로 다 인정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법인세법에서 새로 나온 용어, 추가된 거는 유휴 설비라는 용어예요. 유휴 설비는 앞으로 감가상각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송금 처리에 따르면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러면 기업회계에서는 유휴설비라 할지라도 고정자산이니까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비용 처리했겠지만 세법에서는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세무조정이 필요하시겠죠. 뭐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시간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 고정자산들은 감가상각 자산에서 뭐 당연한 말이겠죠. 여기 제외하십시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재무회계 때 배웠던 내용들은 우선 상각 범위 결정 요소, 여기 대부분들은 기업에서 지금 사용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해하시는 데는 그닥 어렵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첫 번째, 취득가액. 일반적인 원칙, 취득가액은요, 타인으로부터 매입할 때 취득세, 부대비용 다 들어가는 거 알고 있죠? 뭐 등록세 또 얘기 안 했다고 선생님 등록세도 있는데 아니 여기 그냥 다 있다고요. 그다음에 자가 제조 건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제조하는 거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부대비용. 그다음에 무상취득일 때는 시가로 한다고 배웠죠. 계정은 뭐라고 쓰기로 배웠었어요. 자산을 갖다가 무상으로 증여받은 거죠. 자산 뭐 수중 이익 그렇게 처리하기로 했었죠. 그 자산 수중 이익이 바로 공정가치 시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그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록될 토지가 됐던, 그다음에 건물이 됐던, 차량 운반구가 됐던, 기계장치가 됐던, 취득 당시에 뭐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공정가치 시가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 시가가 돼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재무상태표의 뜻이 그 시점의 재산의 값어치잖아요. 그걸 기록하라면서요. 그러니까 모든 자산은 기본적으로 취득할 때 우리가 자산명으로 기록할 때 기본적으로 뭘 기록한다? 시가. 그 다음에 취득가액의 부대 비용도 다 포함한 실제로 우리가 지출한 그 금액을 반영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란 말이에요. 왜? 재무상태표 뜻이 그거였었으니까. 그래서 여기 무상취득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세무이급 때 시험 볼 때 많이 얘기했던 거, 뭐 대주주가 아니면 대표이사가 자기가 갖고 있던 토지 건물 지으라고 줬는데 시가는 얼마고 공정가치는 얼마고 그다음에 장부가액은 얼마고 취득원가 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그쪽 얘기야. 우리한테는 중요한 게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우리 재무지표에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의 뜻은 그때 그 시점에 가치를 적으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시가, 공정가치를 기록해 놓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에 매입했어. 10억짜리를 100억에 매입했다고 취득가액이 100억이 되느냐? 그런 거 안 된다 그랬죠.
여러분이 제가 오늘 계획하고 있는 충당금 계정까지만 쭉 나가시게 된다면 그 다음 파트가 부당행위 계산이거든요. 그럼 부당행위란 용어 법인세법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데 상식적으로 몰상식한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보면 대부분 이해가 되시는 항목들이긴 한데 여러분이 볼 때 요거 이해가 돼요? 10억짜리를 100억 주고 사고서 장부에다가 토지 100억 써놓는 말 되느냔 말이에요. 안 되잖아 이거. 이걸 뭐라고 부른다? 부당한 행위다 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뭘로 적으래요? 그때 당시에 시가로 적으라고 하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취득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죠. 재무회계 취득원가 부대비용들 얘기하네요. 근데 여기 재무회계하고 여기 법인세법하고 차이 나는 것을 봐야지 똑같은 거는 고개 끄덕거리고 넘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건설자금이자 자 건물을 짓기로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건물 짓는 용도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거기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이자 내야 되죠. 그 이자 우리 이자 옛날에 회계 1급 정도 세무 2급 정도 배울 때에는 그 이자는 은행에다가 이자 내야 되니까 차면에 이자 비용 이렇게 썼었잖아요. 그런데 얘 목적이 뭐예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죠. 그러면 건물과 관련된 그의 부대 비용인 거예요. 그럼 그의 부대 비용이면 이자 비용이라 할지라도 어디다 다 포함시켜 줘야 돼요. 건설 중인 자산에다가 다 포함시켜 줘야 되죠. 근데 요거 얘기할 때는요. 여러분이 법인세법에서는 다 구분을 하니까 그 이자 비용이 반드시 문제로 시험 문제에서 풀 때에는 가로 해놓고서는 자본화 요건을 충족했다는 말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자본화 요건을 충족했다는 말 뜻은 자산으로 기록하라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그 용어를 몰라서 답도 다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본화 요건이 또 뭐야? 이러면 또 골치 아파지는 거지 이거. 아시겠죠? 자 이런 얘기를 바꿔볼게요. 우리가 지금 수입을 하면서 재고자산 원재료를 사갖고 오는데 똑같이 돈이 모자르면 대출받을 수 있죠. 그죠? 대출받아갖고서는 그 원재료 매입하는데 그 돈을 썼어요. 근데 일정한 기간에 수입하다 보니까 이자가 발생하겠죠. 그럼 그 이자 비용은 뭐라고 써야 되지? 그냥 이자 비용일까? 걔도 원리는 똑같아요. 재고자산을 취득하는데 돈을 빌려서 이자가 발생했다면 재고자산도 발생하는 부대비용이 있으면 걔도 거기다 다 포함시켜 주기로 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대비용이에요. 그럼 걔는 뭐라고 써야 돼요? 가로 해놓고 얘도 자본화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원재료라고 써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회계상의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얘가 배우지 않았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면 대략 난감해서 아니 뭐야 재고자산 원재료 사갖고 오는데도 이자 비용 발생하면 걔도 또 배웠다고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거 그 돈을 대출받은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자본화 요건이 변할 수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 자 그래서 여기 건설자금 이자 취득일 이후 자본적 지출액을 설명하고 있고 이건 재무회계서도 똑같으니까 뭐 별반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 고정자산과 함께 매입하는 국공채의 매입 가격과 현재 가치 차익을 취득원가로 계산한 금액 이것도 설명은 지난번에 다 해드렸었는데 또 새로 들어오신 분이 몇 분 계신지라 제가 지난번에 했는지 몰라 했으면 복습이고요. 못 들으셨으면 잘 기억하세요. 이거 보통 세무 2급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이긴 한데요. 자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차량 운반구를 우리가 취득하려고 그래요. 보통 그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자산 취득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되는 국공채가 있어요. 근데 여기 우리 차량 운반구 취득할 때도 의무적으로 우리 공채인가 그 지방채인가 매입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자 차량 운반구 지금 우리가 얼마 주면 사올 수 있느냐 하면 얘 지금 500만원 주면 사올 수 있대요. 그런데 이 500만원짜리 그 차량 운반구를 살 때 500만원 안에는 50만원짜리 그 반드시 구입해야 돼 매입해야 되는 채권이 있더래요.
그 채권 가격은 얼마짜리였었냐면 50만 원짜리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순수하게 차량 운반부의 값만 따지면 얼마예요? 얘는 450만 원짜리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채권이 반드시 매입해야 되는 채권이 얼마짜리라고요? 50만 원짜리 이렇게 있다고요. 그래서 500만 원을 우리가 현금으로 만약에 지급을 해준다면, 현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우리는 뭘 갖고 올 수 있어요? 차 키 받아서 차 부르릉 하고 타 갖고 올 수 있단 말이죠. 됐나요? 그럼 차만 얼마짜리예요? 450만 원? 맞았어. 그럼 차 가져왔으니까. 됐죠? 채권은 어디 갔어요? 채권도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채권은 개인들은 못 받아. 왜? 얘기를 안 하니까. 그리고 본인도 몰라. 그리고 거기 딜러들이 여러분들한테 차 샀다고 거기 뭐지? 그 뒤에 보이는 거? 카메라. 아, 블랙박스하고 뭐 한 2, 30만 원짜리 막 선물도 주고 그래. 아, 기분 좋다. 내가 딜러를 잘 만났구나.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바로 요 채권 값이라 그랬어요, 그게. 개인들은 이거 몰라요, 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차를 사실 때 반드시, 제가 지난번에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채권 얘기 한마디 반드시 하라 그랬어요. 차 살 때 주변의 사람들이 차를 사거나 여러분이 사거나 그 딜러한테 요즘 채권 시세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라고 한마디 물으면 그 사람 절대 그 못 빼먹습니다. 왜? 이 사람 아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자, 봐요. 그러면 우리 기록을, 차량 운반구 이 채권 어떻게 기록한다 그랬어요? 이 채권 값은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그 채권을 내가 만기가 될 때까지 5년 후의 값이 지금 50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채권을 회사에서 받았다고 치면 얘가 지금 얼마짜리로, 5년 후에 50만 원짜리인데 현재는 이를 갖다가 현재 가치로 그 상각을 해서 할인차금 상각을 해봤더니 금액이 예를 들어서 45만 원이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오케이? 현재 가치가 이 채권도 45만 원이면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이 유가증권을 기록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의도가 이 채권을 내가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를 갖고 있으면 여기 만기 보유증권이라는 용어로 기록하셔야지 되고, 계정으로. 아, 이거 1년 뒤에 다음 주에 팔아버려. 그럴 의도를 갖고 있다면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기록하셔야 돼요. 제가 회사에서 근무할 때는 대부분 이런 채권들 사는 게 워낙에 많았어가지고 다 만기까지 실제로 보유했답니다. 아유, 관리하는 게 그지같이 힘들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만기별로 그거 돈 받아와야 되는데 굳이 우리가 할인해서 그 돈을 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채권들을 다 만기까지 묶어서 금고 속에 보관해 놓았더란 말이죠. 아, 그거 연말에 결산하러 오면 공인회계사들이 일일이 이거 다 감사해. 하나씩 다 맞춰봐. 그럼 그거 채권에 일렬 번호들 있죠. 금액 있죠. 만기 날짜 있죠. 그거 다 관리해야 돼. 그 수백 장이 되는 걸. 수백 장이 아니라 수천 장이 될지도 모르겠다. 여하튼 실무에서는 그랬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일 때, 자, 우리 그래도 정식적으로 제가 회사에서 업무 받던 거대로 회계 처리를 해볼게요. 그럼 이런 경우에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차량 운반구는 지금 채권 가격은 현재 얼마? 45만원. 채권의 액면가액은 얼마? 50만원. 5만원 차이 나죠. 그래서 5만원은 차를 구입할 때 부대비용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의 금액은 400 얼마가 되겠어요? 55만원으로 얘를 차량 운반구의 부대비용으로 포함시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채권은 우리 만기까지 보유한다 그랬었어요. 의도가. 그럼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해서 현재 가치는 얼마라고요? 지금 얘를 바로 팔아버리면 45만원 받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45만원 쓰시고 대변에 현금 500만원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게 유형 고정자산과 함께 매입하는 요거, 국공채 매입 가격 현재 가치 차액, 지금 50만원하고 5만원, 이게 45만원하고 5만원 차익 생겼죠. 지금 바로 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더 명확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이해 다 되셨어요? 지난번에 또 들으셨던 분들은 벌써 2번, 3번 들으니까 아마 금방 이 얘기를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여러분이 봤던 세무이급에서 시험 문제는 이 채권을 갖다가 바로 1년 이내가 아니라 한 달 이내에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자체에서 아예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쓰라고 가르쳐 줬어요. 단기 매매증권으로 기록하세요 라고 했던 항목이 바로 이해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취득 원가에 포함시키지 말래요. 자, 얘네들은 체크해놓고 좀 특이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금방 찾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한번은 봐둬야 되겠죠. 왜? 법인세법에서 얘네들은 취득원가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취득과액과 구분 계산한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얘는 취득원가에 포함시키지 말랍니다. 두 번째, 특수 관계자로부터 고가에 매입한 자산의 시가, 초과 부분, 얘도 마찬가지로 부당 행위를 했기 때문에 걔를 인정해주겠다, 인정 안 해주겠다.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10억 원짜리를 100억에 100원에 사면 좋지. 100억에 사갖고 오면 그 90억 그 기록하면 안 되겠죠. 당연한 거고요. 이번에는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로부터 고가로 매입한 거는 기부금으로 처리해야 나머지 것은 이게 취득원가에 포함시키지 않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는 뭘로 처분한다? 기부금으로 그 차이가 나는 금액을 조정해 주란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정상 가격을 포함시키는 금액 기부금으로 처리하라 그랬죠. 이 말 뜻이 뭐예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다 쓸게요. 10억 원짜리를 이번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한테 100억을 주고 샀다면 차이가 얼마가 생겨요? 90억 생기는 건 똑같죠. 근데 얘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10억만 취득 원가에 집어넣고 나머지 90억은 기부금 처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결산 끝났다면서요. 재무회계에다가 기부금이라는 계정 써 넣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잖아. 그럼 이 금액은 어디서 조정해 줘야 돼요? 법인 세무조정으로 기부금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 인정해 준다고요? 아니 누가 그래요? 기부금도 한도액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그 한도액 계산할 때 넣어주겠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잘들 이해하시니 좋으네요. 자, 취득가액과 관련된 얘기들 한번 정리해 드려 봤고요. 자, 이번엔 두 번째 거 잔존가치. 자, 잔존가치는 지금 재무회계에서도 현재 트렌드는 다 잔존가치 빵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잔존가치는 있어요. 재무회계에서는.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법 상에서는 지금 0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다. 법인세법이 먼저 할까 재무회계가 먼저 할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인세법은 세법을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재무회계 쪽에서 많이 변경되는 것들에 대해서 준용을 하면서 그거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법인세법상에서 잔존가치는 0. 근데 정률법에서는 왜 5%라고 얘기했느냐고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정률법에서는 잔존가치가 5% 계산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일단 정률법에서 감가상각을 계산할 때에는 정률법에서는 우리 상각률이라는 걸 계산해야 되겠죠. 상각률 또는 얘를 정률이라고도 불러요. 이거 정률을 계산할 때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 1 마이너스 이렇게 루트 씌워서 여기 루트 앞에다가 여기는 내용 연수를 기록하게 되어 있고요. 밑에다가는 취득가액을 기록하게 되어 있고 여기다가
잔존 가치를 이렇게 기록하면은 요 공식을 계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상각률이 뭐 30%다, 20%다, 뭐 몇 퍼센트다, 그게 이렇게 계산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공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단 한 번도 이런 그 감가상각의 3요소를 반영해서 상각률을 계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우리가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 잔존 가치가 0이라고 한다면 이 공식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왜? 분자가 빵이니까 자료가 모든 게 다 그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잔존 가치는 정률법 계산할 때 최소한 금액인 이 금액 공식이 성립하기 위해서 이 잔존 가치를 취득가 가액의 5%로 하라고 이게 준 거예요. 이거 공식 때문에. 이해가 되셨죠? 뭐 정률법 계산할 때 잔존 가치 여기 취득가액의 5%라고 하니까 원래 뭐 틀리지는 않겠지만 정률법의 감가상각 계산 방법이 어떻게 돼요? 미상각 잔액 곱하기 정률 이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원래 얘 세 가지 내용연수라든지 취득가액 잔존 가치는 감가상각의 3요소죠. 감가상각의 3요소를 모르면 감가상각을 할 수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정률을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된다는 걸 모르면 이 공식에서 어디에 감가상각의 3요소가 어디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잖아. 근데 어디서 사용된 거예요? 이거 계산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정률법으로 계산할 때에는 감가상각 잔존가치 5% 주어져도 나 이거 알아. 그리고 그거 빼면은 무조건 틀립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은 정률법일 때는 그냥 미상각 잔액 곱하기 정률 딱 요것만 기억하셔야지 여기다가 정률법 취득가액의 5% 미상 잔존가치가 있습니다. 이거 빼면 안 돼요. 그래서 회계 1급 때 보통 회계 2급 때는 설명해줘도 어렵고 그러니까 막 헤매다가 회계 1급 때 되면 좀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때는 또 이런 내용이 나와. 그다음에 세무 2급 때는 잘 다들 하시고 있지만 이런 그 회계 이론 때문에 지금 제가 필요한 것들을 여기 수업 안 들으셨던 분들이 있으셔서 앞에 이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또 해드렸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이 종료됐다. 그러면 얘는 전 감가상각이 종료되게 되면 감가상각 종료됐다고 다 없애버립니까? 그래도 쓸 수 있으면 계속 씁니까? 그렇지만 상각할 자산이 더 없잖아요. 감가상각이 끝났으니까. 그러면 장부가액에서 처분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장부가액 더 이상 그 자산은 상각을 하지 않으니 잔액이 얼마라도 남아 있어야지 얘가 장부에 있구나 알지. 얘를 다 처리해서 빵으로 만들어 버리면 장부에 떠야 안 떠요? 안 뜨죠. 존재 자체를 알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얘는 비만 기록이라 그래서 법인세법에서는 장부가치 얼마를 남겨두라? 1,000원을 남겨두라. 근데 아까 그 정률 계산할 때 상각률 계산할 때 잔존가치 5%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법인세법에서는 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남겨 놓으세요 그랬죠. 그럼 보편적으로요. 취득가액의 5%하고 1,000원 중 보편적으로 어떤 게 작겠어요? 다 1,000원이에요. 그래서 1,000원만 주로 남겨놓게 된답니다. 그 다음에 그 1,000원은 언제 없애요? 뭘 언제 없애? 유형자산전 처분할 때, 유형자산 처분 이익 손실 계산할 때 대부분 다 그냥 없애버리겠죠. 그때 1,000원 없애고서 송금 산입하라 이런 뜻이에요. 내용 별로 어려운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세 번째 내용연수에 대한 거 봅니다. 내용연수의 의미는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용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여기 내용연수 사용기간이라는 건 알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는 신고 내용연수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법인세법에서는 우리가 여지껏 재무회계 때 내용연수 했던 것들이 있죠. 그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별표에 그 법정 내용연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인세법에서는 그 기준 내용연수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5%를 해서 회사의 그 법인세법에 맞게끔 필요에 맞게끔 얘네들을 감가상각해도 인정해주겠다고 한 용어가 신고 내용연수랍니다. 지금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중요한 내용은 기준 내용연수 재무회계 때 배웠던 것과 그 기준 내용연수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5% 해가지고서 감가상각을 처리할 수 있다. 비용을. 오케이? 법인세법에서는 그것도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통 시험 연구용 자산이라든지 무용 자산은 제외라고 돼 있죠. 시험 연구용 자산과 요거는 기억하셔야 예외니까 신고 내용 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자산의 중에서 시험 연구용 자산과 그다음에 무용 자산은 이거 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내용 연수의 신고 신설법인 그다음에 비영리법인 중에서 신규 수익 사업에 대한 것 뭐 읽어보셔도 다 될 것 같으네요. 내용연수 환산하는 건 나중에 계산 나오면 한번 해보면 되고 또 연결산 이외인 경우는 감가상각비 나누기 2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 보고요. 자, 교재 잠깐 보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감가상각비 제도에 설명한 것이 281페이지에 감가상각 제도 거기 동그라미 1, 2, 3, 4 나오겠죠? 1번은 법인세법상에서 감가상각 제도의 특징, 임의상각 제도라든지 그 감가상각 결정 요소와 상각 방법의 법정화 뭐 이런 거. 두 번째, 감가상각 대상 자산. 세 번째, 감가상각 제외 자산.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시게 되면 두 번째, 상각 범위액 결정 요소에서 취득가액 설명해 드렸어요. 일반 원칙, 취득 원가 포함시키는 거, 포함시키지 않는 거. 동그라미 이번에 잔존가치. 세 번째 지금 설명했던 내용 연수.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해 드린 것이랍니다. 자, 여기는 기업회계 기준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법인세의 특징에 관련된 것들을 정리해 드렸고 또 상각할 법인 이게 감가상각할 때 상각 범위에 대한 것들을 잠깐 소개를 해 드렸어요. 잠깐 쉬었다가 283페이지 보시게 되면 우리 세무조정을 해야 될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하는 용어들을 갖다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시죠. 자, 그래서 여기 상각 범위액 결정 요소에 대해서 잔존가치 내용연수와 관련된 거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나머지 것들 한번 그냥 읽어만 보셔도 내용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맨 밑에 내용연수의 환산 그런데 1년이 안 됐을 경우 1년으로 맞춰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좀 숫자 놓고 한번 계산해 보면 금방 나오는 것들이긴 한데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교재에서는 283페이지에 있는 감가상각 그 시부인이라 그랬죠. 송금으로써 시인 또는 부인에 대한 걸 시부인 계산, 즉 한도액 계산이라고 기억하시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어요. 한도액이 넘어가면 부인 하겠죠. 그다음에 그 한도액 내라면 다 시인 이렇게 신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우선 하나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기 유형자산은요, 고정자산은 개별 자산별로 시부인 계산합니다. 개별 자산별로. 그다음에 상각 부인액과 시인 부족액 서로 상계할 수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한 용어예요. 상각 부인액, 그다음에 시인액 부족액에 대해서 상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간단하게만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선 우리 기계장치. 자, 지금 감가상각을 했더니 감가상각비가 1,000원이네요. 근데 한도액을 계산해 봤더니 법인세법에서는 얘를 700원밖에 인정을 안 해준대요. 그러면 300원만큼은 부인당하겠죠. 그죠? 근데 부인당해 갖고서는 여기 송금 불산이 이렇게 처분이 되고 소득 처분은 유보. 감가상각은 유보라는 용어 쓴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차량 운반구를 갖다가 우리가 감가상각을 했는데 얘는 2,000원짜리였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얘 지금 한도액을 계산해 봤더니 2,500원이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2,500원까지 인정을 해주는데 지금 우리 회사에서 계상해 놓은 감가상각비는 2,000원밖에 안 되네. 어라? 500원이나 더 받을 수 있으면 비용 처리 하고 싶겠죠. 근데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 안 된다고요. 여기 개별 자산별로 부인을 하랬었고 여기는 500원만큼은 뭐라고 부르냐면 시인 부족액이라고 부르는데 뭐 용어가 그렇다 뿐이지 별거 어려운 내용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부인액 상각 부인액과 그다음에 신 부족액에 대해서 상계 처리하라 하지 말라 할 수 없다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되셨죠? 자 여기 자 그다음에 신 부족액은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지난번 우리 재고자산 할 때도 여기 법인세법에서는 지금 우리 감가상각도 감가상각할 수 있는 방법이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많이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 법인에서 그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뭐 신고를 안 해놨으면 법인세법에서 자기가 편한 대로 아무거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법이기 때문에 법으로 법인이 상각 방법에 대해서도 신고를 안 했을 때는 무조건 이 방법으로 상각합니다라고 명시를 해놨단 말이죠. 자, 건물 뭘로 한대요? 무신고 시에는 정액법으로 한다. 그다음에 광업은 뭘로 한다? 광업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 생산량 비례법으로 한다. 그 이외에는 다 정률법으로 한다. 아예 정해져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많은 회사에서 지금 그 법인 세무조용 줄이려고 많은 그 유형자산은 다 뭘로 한다? 정률법으로 다 합니다. 그러면 세무조용할 게 많이 줄겠죠. 자, 그래서 무신고에 대한 거 세 가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외울 거는 아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고서 아 이렇구나라고 기억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무형자산이네요. 무형자산은 개발비 5년 동안 균등 정액법이죠 이거. 그 다음에 광업권 마찬가지로 생산량 비례법 그 이후에 얘는 정액법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시네요. 자, 요거는 제가 그냥 써놓은 거예요. 여기 상각 범위의 계산식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지금 현재 와 있는 이 시점에 설마니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요 계산 산식을 모른다고 해서야 지금 그렇겠죠. 자, 근데 요거는 하나 받으세요. 지금 법인세법에서 장부상의 취득가액이라고 얘기하는 거에다가 뭘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 즉시 상각의제라고 하는 요 용어가 더해져야지 그 장부상 취득가액에다가 그다음에 즉시 상각의제 즉시 상각의제 누계액을 더해줘야 된다는 거 그게 좀 중요한 말이란 얘기죠. 근데 즉시상각의제가 뭐예요? 즉시상각의제는 좀 이따 뒤에 나올 용어이긴 한데요. 혹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즉시상각의제 그 자본적 뒤가 아니라 뭐지? 즉시상각의제 잠깐 멍해졌어.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비용 처리했을 때 그것도 포함시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알고 계시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것은 상각액 범위 계산할 때 주의할 사항이라고 되어 있네요. 신규 취득자산 월할계산 뭐 이건 넣을 거고요. 그다음에 양도한 자산 신규 취득할 때는 월할상각 1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일수계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월할상각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는 특이하게 차이나는 게 이 양도자산이에요. 신규 취득자산 말고요. 양도자산인 경우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얘가 6월 30일 날 얘가 처분을 했어요. 그럼 6월 30일까지 감가상각 계산하죠. 재무회계에서 그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된대요. 하지 말래요. 왜? 어차피 이렇게 처분할 때 나오는 비용이 다 송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감가상각비 계산해서 처리할 필요 없다.
나머지 나오는 금액 어차피 걔네들이 다 송금으로 처리될 것들이기 때문에 삼각비로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일시적으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일 때 아까 삼각 범위액은 우리 아까 환산 한 거 있었죠? 그렇게 환산해서 계산해 보란 얘기예요. 얘네들은 나중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를 한 번만 풀어보시고 답지 보고 이해도 금방 할 수 있는 거니까 환산하는 것들은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건 다 알 수 있겠죠? 근데 얘도 똑같이 이런 경우야. 자본적 지출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6월 30일 날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자본적 지출 들어가고 난 다음에 6개월밖에 사용 안 하게 되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6개월만 그렇게 하지 말래요. 자본적 지출은 1월 1일 날 그냥 투입한 걸로 그냥 원가에 가산해서 삼각하래요. 그럼 편하겠죠? 얘도 편한 거 좋아하네요. 자, 회계상 감가상각비. 회계상의 감가상각비는 이런 건 나중에 이제 문제를 보셔야지 생각 좀 해서 골 때리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텐데 회계상의 감가상각비는 결산서상 감가상각비에다가 전년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되는데 안에서 올해 전기오류 수정 손실로 계산한 감가상각비가 있다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것도 내용은 별거 아니에요. 결산할 때요 감가상각비가 또 1,000원 할게요. 1,000원 있었어요. 근데 결산할 때 얘를 빼먹었어. 빼먹어가지고 저기 연도로 써왔는데 전기 오류 수정 손실 한 금액이 200원 있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 즉시 상각의제 자본적 지출에서 뭐 했던 게 300원 있었어. 요 세 가지를 합친 것이 감가상각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연도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올해 결산할 때 반영된 것은 2022년이에요. 그럼 2022년 이 장부 안에 정기 오류 소정 손실이 200원 있었다면 얘는 2022년도 거겠어요? 2021년도 거겠어요? 21년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올해 중요한 금액이 아니니까 올해 감가상각비에 대한 것을 올해 반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전년도 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포함시켜야겠죠. 감가상각비니까.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즉시상각 이제 아주 잘 나오죠. 자본적 지출인 것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감가상각비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올해 계산돼 있는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되겠어요? 다 합쳐서 1,500원이 되겠죠. 그럼 얘는 비용이니까 비용이니까 얘가 다 송금이냐? 그건 모르지. 뭐 해야 되니까 한도액 계산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감가상각비로 일단 보겠다는 얘기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가상각비는 한도액 계산을 해야지 돼요. 그거 할 때 다 반영시켜 주겠다는 뜻이지 얘를 100%다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결산서상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금액 요건 다 알고 제목 얘기니까 별반 어려운 내용이 아니지라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봤더니 여기 나와 있네. 자, 감가상각의 시부인 계산에서 조금 아까 얘기해드렸던 전기, 오류, 수정 손실 등 계산했던 감가상각비에 포함시키라고 되어 있고요. 또 뭐도 있어요. 자산 감액 손실, 감액에 해당된 거는 제가 지난번에 감액 뭐 있다 그랬어요? 손상차손이라 그랬었죠? 고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이 있다면 얘도 당연히 반영시켜 줘야 되겠죠. 요런 게 이제 법인세법하고 재무회계하고 차이 나는 점, 그 용어들만 잘 이해를 하게 되면 그나마 좀 난이도가 좀 적어지겠는데 이걸 그렇게 교재에서 설명을 갖다가 해줄 수가 없더란 말이죠. 교재는 그냥 다 문자잖아요. 여기 나왔다 저기 나왔다고 하니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보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정기우리 수정손실은 조금 전에 얘기 드렸고요.
즉시상각 의제 제가 빨간 걸로 처리해 놓은 이유는 법인세법하고 법인세법에서 재무회계 기준이 아니에요. 법인세법에서 얘네들을 비용 처리해도 즉시상각 의제로 인정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 아까 했던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게 되면 이게 비용 송금으로 일단은 계산할 수 있게끔 상각 범위에 계산에 넣어주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앞으로 지금 나오는 이 항목들은요, 상각 범위액 계산 아까 설명했던 거니까 얘는 넘어가고요. 송금으로 즉 비용으로 처리했던 것들인데 얘 송금으로 다 그 인정해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들인데 보니까 첫 번째가 소액 자산이에요. 소액 자산이라는 것은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얘네들은 다 뭘로 인정해 주겠다?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비품들 있잖아요. 그 비품으로 써도 상관없는 거고 걔네들을 자산으로 처리한 다음에 감가상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회사들에서 100만 원 이하 되는 것들은 그냥 비용 처리하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법인세법에서 만약에 이 금액이 50만 원이었다 그러면 그렇게 못 하겠죠. 근데 법인세법에서 그걸 송금으로 비용으로 다 인정해 주니까 고정자산을 관리하는 게 편하다고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 아이템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관리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건 다 회사 입장에서 뭐 처리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비용 처리하고 싶겠죠. 근데 그 금액이 크니까 그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고, 비용 처리하면 끝날 걸 갖다가 그 고정자산 처리하게 되면 고정자산 등록해야 되잖아요. 출력하고 거기다 이렇게 딱지 다 하나씩 다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좋겠어요, 싫겠어요? 당연히 싫죠. 근데 신입은 몰라요. 시키는 대로 이제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소액자산 거래 단위별로라 그랬어요.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정해 주겠다. 근데 거기 여러분들 교재해 보시게 되면 여기 소액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재고 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들, 대량 구매에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외돼요. 왜? 걔는 장사할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소액 자산이라 금액이 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라 할지라도 감가상각할 수 있는 자산으로 등록을 해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단기 사용 자산, 재무회계 배울 때는 이런 용어들을 구분 안 했었단 말이죠, 굳이. 근데 여기 법인세법에서 단기 사용 자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비품 종류들이에요. 사용해서 얘는 소모성이기 때문에 오래 못 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비품이라고 보통 우리가 처리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단기 사용 자산들이라고 한다면 비용 처리에도 송금으로 다 인정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소액수업이라 하는데 보니까 이게 소액수업이라는데 소액이 아니네. 개별 자산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수선비 지출 금액이 6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소액수선비라고 보아서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건물 뭐 200억, 300억 정도 하는 건물에 수선비 2, 300만 원 도색 한 번 해도 돈 몇천만 원 나오거든요. 근데 600만 원 이하래요. 비용 처리해도 티도 안 나겠죠. 바로 자산의 값어치 대비 보통 개별 자산들이 그렇게 싸지가 않더란 말이죠. 그래서 600만 원 이하인 것들은 다 비용 처리해줘도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었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감가상각 의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감가상각 의제 이 말 용어 자체가 의제란 말 여러 개 나왔었는데 또 한번 써볼까? 즉시상각 의제. 즉시상각 의제는 이제 알아듣겠죠? 요 용어하고요. 여기 감가상각 의제 이거 구분할 줄 아시면 되는데 이건 한 번도 못 들어봤던 용어들이에요. 여기 감가상각 의제는. 왜냐하면 재무회계서는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거는 법인세법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법인이 세액을 감면받았거나 세액을 면제받았을 경우 세금을 다 면제받는데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비용으로 인정받을 거니까 올해 거는 하지 말아야지. 왜? 어차피 그 법인세 세금 낼 거 없으니까 내년에 감가상각을 더블로 해서 비용을 더 받아야지.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해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해서 결과론적으로 법인세 세액 감면과 세액 면제를 받아서 낼 게 없다 할지라도 그 해에 발생한 감가상각은 다 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 반영하라는 거예요. 그럼 반영한 것으로 보고 세액 감면, 그다음에 뭐죠?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예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 첫 번째 예는요. 지금 우리가 올해 법인세 그 각 사업연도 소득을 통해서 법인세 그 세금을 계산을 다 하게 되면 그 나온 금액 있잖아요. 그 나온 금액 세액 감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득 면제를 받아서 세금 낼 게 지금 없는 상황인 걸 알아. 그래서 감가상각비 반영을 안 했더니 당기순이익이 지금 1,000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감가상각비를 반영을 했더니 당기순이익이 700원 나왔어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 차이가 나요? 300 차이 나죠. 근데 감가상각비는 올해 반영하지 않고 내년에 후년에 반영해서 그 비용으로 더 증가하게 되면 세금 당기순이익이 적게 나올 테니까 등등해서 돈 적게 내겠죠. 그죠? 근데 세액 감면이라든지 그 세액 면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다음에 금액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용어로 쓴다? 이제 앞으로 감가상각의제, 당연히 반영한 것으로 본다. 근데 이거 내년에 안 해먹다가 두 개 한꺼번에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용어를 그 상황의 얘기를 감가상각의제라고 하고, 감가상각의제의 개요를 보면 각 사업연도 소득 면제 감면 법인인 경우 개별자산 감가상각비 상각 범위액 이상 송금 처리 다 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감가상각의제 신고조정 결산서상 송금으로 계상을 하고 신고조정으로 여기 송금 산입 다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추계식 감가상각 다 한 것으로 보겠다. 결국은 감가상각의제라는 것은 그 해에 법인세 낼 게 없다 할지라도 다 반영하고 난 다음에 법인세 내는 게 없는 것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교재에서는 285페이지하고 286페이지에 4번의 감가상각의제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린 내용이랍니다. 자, 일단 파일이 또 길어지니까 여기 감가상각에 대한 거 내용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실무가 됐던 그다음에 기출문제 시험이 됐던 거의 자주 출제되는 것이고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잘 익혀 놓으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파일 녹화하는 건 여기서 끝낼게요. 그 다음에 잠깐 요거 정리하고 나서 287페이지에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 설명들을 해드릴게요. 아마 이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들 여러분 담당하는 업체들에서 아주 많이 흔하게 발생하는 것들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